여러분, 저 오늘 좀 이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불가능해. 아닙니다. 틀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바로 이겁니다. 해보기나 했어? 이 짧은 5글자가 조선소도 없는 나라에서 세계 최대 선박을 만들어냈고 진흙탕 모래밭에서 고속도로를 뚫었으며 소 팔아 밥 먹던 농부의 아들을 전 세계 언론의 일면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미있는 건 그 말을 처음 뱉은 사람이 대단한 엘리트 출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명문대 졸업장도 없었고 금수저는커녕 흙수저가 아까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오늘 그 정신이 손자 세대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심장 소리는 놀랍도록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한 명은 1997년 80세의 나이에도 새벽 6시 반에 출근하던 노인, 또 한 명은 2026년 자동차 회사를 하늘을 나는 무언가로 바꾸려는 손자. 자, 시작합니다. 1997년에 어느 다큐멘터리 카메라가 한 노인의 일상을 따라갑니다. 그의 집은 청운동, 서울에서도 꽤 이름난 동네에 있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바닥 타일은 이가 빠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거실 안쪽에 놓인 TV는 9년이 넘은 구형 모델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 당시 한국 최대 기업 집단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누구든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카메라 앞에서 한마디 던집니다. 난 아주 많이 쓰고 산다. 많이 쓰고 산다고요? 이 빠진 타일에 9년 된 TV를 보면서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가진 가장 비싼 것을 매일 아낌없이 쏟아붓고 살았거든요. 그게 돈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가 쏟아부은 건 시간이었고 에너지였으며 집중이었습니다. 새벽 6시 반, 그가 현대 본사에 도착하는 시각입니다. 80세입니다.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발소부터 들른 뒤 사무실로 향하는 루틴은 수십 년째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선 회장은 어떨까요? 할아버지의 이 새벽 정신, 과연 손자에게도 흘렀을까요? 답을 드리자면 예, 흘렀습니다. 단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새벽 정신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현됩니다. 전 세계 공장과 생산 라인을 직접 챙기고 형식보다 실질을 따지는 그 경영 방식은 놀랍게도 할아버지의 이발소 루틴과 본질이 같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라는 것. 두 사람 모두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잠깐 시계를 더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정주영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종 그의 성공부터 꺼냅니다.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그 이름들 뒤에 붙은 숫자들. 하지만 그가 스스로 가장 자주 꺼낸 이야기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농사였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어두울 때 나가서 날이 밝으면 일했어.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는 강원도 통천의 소장농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전기도 없던 시절, 새벽 어둠 속에서 들판에 나가는 것이 당연한 삶, 그게 몸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그 습관이 서울로 올라와서도 지워지지 않았고 기업을 키우는데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정주영은 왜 그렇게 일했을까요? 이미 충분히 성공한 뒤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게 일은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농부가 해 뜨기 전에 밭에 나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렇다면 정의선은요? 그는 제조업의 정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로 재정의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전략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농사짓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밭의 크기를 지구 전체로 넓히는 진화입니다. 그 진화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그 실마리입니다. 197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조선업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17,000톤급 선박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은 20만 톤급 배를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반응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미쳤다. 불가능하다. 나라 망신이다. 그때 정주영이 한 말이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정유공장 탱크 만들 듯 철판 용접하면 그게 배 아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맞는 말이네. 또 하나는 그게 말이 되나? 저는 이 말의 진짜 무게가 뭔지를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이건 발상의 해체입니다. 배란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철판을 용접하면 된다는 본질로 되돌린 것이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보는 눈, 이게 그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으로 오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내연기관의 정점에서 수소에너지와 로보틱스라는 미지의 영역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조차 너무 이르다, 시장이 안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해보기나 했어. 이 질문은 30년을 건너뛰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단지 묻는 사람의 얼굴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단순한 배짱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자, 이제 가장 유명한 장면입니다. 정주영이 영국의 조선회사 애플도어를 찾아갑니다. 조선소도 없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 배를 만들겠다며 자금 지원을 요청하러 온 겁니다. 애플도어 측은 당연히 회의적이었겠죠. 그때 정주영이 지갑에서 꺼낸 건 두꺼운 서류도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아니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그 지폐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들보다 300년 앞서 이미 철갑선을 만든 민족입니다. 이 순간의 파급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세일즈멘트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신의 믿음, 그 민족적 자부심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행위입니다. 돈도 기술도 아닌 자존심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자동차는 싸고 고장 잘 나는 차로 인식됐습니다. 90년대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는 조크의 소재였어요. 그걸 정의선 회장의 세대가 바꿨습니다. 제네시스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시상식을 휩쓸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는 세계 최고 권위의 올해의 차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한국 차를 비웃는 나라는 없습니다. 500원짜리 지폐의 거북선이 수십 년이 지나 전기차 트로피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부심은 어떤 방식으로 실제 모험과 연결됐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정주영이 리바노스라는 그리스 선박왕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에게 배를 주문받으러 간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소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주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리바노스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이 장면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무모함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확신입니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제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평생 새벽을 깨운 습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보는 등, 그리고 거북선을 품은 나라에 태어났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선으로 오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자율주행 합작사 모션을 설립,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진출, 이것들이 단기간에 수익을 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베팅합니다. 조선소도 없이 배를 팔았던 할아버지처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먼저 사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진짜 되느냐는 게 끝죠.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이제 실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소 부지는 울산 미포만의 모래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조선소를 짓는 동시에 배를 건조하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결과는요? 30개월 만에 26만 톤급 선박 2척이 바다에 떴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조선소들도 이 규모의 선박 한 척을 만드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조선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2척을 건조했습니다. 공장과 제품이 함께 탄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정주영식 속도전입니다. 정의선의 버전은 이렇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라인을 완전히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설계하고 양산체제를 갖췄습니다. 내연기관 공장 돌리며 전기차 공장도 짓는 모래벌판에서 배 만드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 결과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상위권에 최단 기간 내에 진입했습니다. 조선소 없이 배를 팔았던 그 무모함은 이제 내연기관을 팔면서 전기차를 설계하는 대담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1997년 다큐멘터리로 돌아갑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성공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주영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저 부유한 유동자일 뿐이에요. 해야 할 일이 아직도 태산 같습니다. 80세입니다. 현대그룹의 수장입니다. 한국 경제의 산 증인입니다. 그런데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처음엔 겸손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뜻을 이해하면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그에게 성공이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는 상태였던 겁니다. 멈추는 순간, 그건 실패입니다. 그러니 그는 영원히 성공할 수 없고 영원히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판매 3위에 오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의 성공 방식은 잊어야 합니다. SDV,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AAM, 미래 항공 모빌리티. 지금 가장 잘 팔리는 차를 만드는 회사가 차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뒤집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피가 같습니다. 목표가 다른 게 아니라 목표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계속 가는 사람들이요. 정주영이 마지막으로 꺼낸 이야기는 화려한 사업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겨울 새벽, 눈이 쌓인 들판, 그 위를 묵묵히 걸어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 그 눈발 속 아버지의 발자국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현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한 전략도, 탁월한 자듭력도 아니었습니다. 추운 새벽에도 아무 말 없이 앞으로 걷는 그 뒷모습이 한 소년의 뼛속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인류를 향한 진보. 할아버지의 애국심이 손자에게 와서 인류애로 확장됐습니다. 범위가 넓어졌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앞입니다. 앞으로만. 할아버지가 눈밭을 걸었다면 손자는 하늘길을 냅니다. 할아버지가 없던 조선소를 지었다면 손자는 없던 하늘 위 도로를 설계합니다. 그 땅을 닦은 사람이 있었기에 그 위에 하늘을 그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주영의 해봤어? 라는 질문은 지금 여러분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머뭇거리고 있는 무언가 앞에.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이 두 남자가 우리에게 진짜로 남긴 유산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